한일 간 경제 보복이 시작된 지 50일이 넘으면서 당초 기대와 달리 상황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우리 정부가 이 한일 정보 교류 협정인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아베 정부가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데요.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 내 투자했던 일본계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오늘 긴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마침내 우리 정부가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네. 사실 오늘 그 대외적으로 보면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방송 준비도 그렇게 하다가 지난 어제 그 저녁 때 이 문제가 결정돼서 네. 아마 우리 스태프진들이 이 문제를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이 한일 경제 보복이 있는 지 꼭 53일째 되죠. 네. 근데 지금까지 진전된 상황을 보면은 당초 어느 국제 마찰보다도 빠른 상황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확대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지소미아 종료까지 온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7월 1일 날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190개 업종에 대해서 수출 통제가 들어갔었죠. 그리고 백색 리스트 제외 정도 이 측면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8월 2일 날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제외하는 이러한 조치가 되면서 한국도 일본에 대해서 수출 특혜 조치인 화이트 리스트를 제거하는 맞대응하는 측면으로 갔었죠. 네.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접촉점이 이틀 전에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전에 보였던 태도와 달리 굉장히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외신에서 진흙탕 싸움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진흙탕 싸움이라는 건 국제협상에서 보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다 하는 표현에서 외국 언론들은 그렇게 표시하거든요. 이런 것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지막에 접점이 이렇게 찾을 거로 기대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는 30분 정도 내외에 끝났다 보니까 뭐 인사하고 뭐고 하면 30분 금방 가죠. 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조치가 내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저녁 때 많은 정부 내에서도 많이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많이 논의했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제 저녁 때 마침내 일단 외형상으로 보면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이런 선언가 나왔죠. 워낙 이 문제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이걸 체결 당시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미국의 중재 역할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지금 종료가 되다 보니까 미국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언론들이 이렇게 긴급히 타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은 역시 양국의 신뢰 문제에서 봉착된 것이 결국은 경제 문제, 무역 문제로 되고 지금 이제 군사 문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우리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소매 이렇게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도 불매운동 이렇게 네. 보니까 빠른 기간 내에 신뢰 문제에서 무역 문제, 군사 문제로 갔다. 그리고 범위도 국민운동의 불만의 운동까지 전개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요것을 국제적으로도 편가르게 하는 양상이 있다 때문에 범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확대됐다. 그래서 어느 국제 마찰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사실상 범위도 확대되고 그리고 예정된 일정을 빨리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53일째를 맞는 한일 간의 이렇게 보복 맞대결의 지금의 국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아베 정부가 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한국 내 들어온 엔화 자금을 조기에 좀 회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네, 이 군사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군사 문제 전문가들이 그런 쪽은 이제 일본이 추가적인 이렇게 조치가 나올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군사 문제는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좀 약하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쪽에 추가 보복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금융 사이드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파이트 리스크까지 한국에 제거된 상황에서 보면 대체로 1차의 190개 업종 핵심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파이트 리스크에서 한 1200개 이렇게 가면 네. 무역 사이드에서 일본과 한국 간의 마찰에서 경제 분야에 나올 수 있는 사실 무역 분야의 이렇게 마찰 부분은 어느 정도 더 이게 다 드러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미중 간의 이렇게 마찰 과정을 보면 금융 섹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금융 분야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일본이 보복할 때 어떤 고리가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금융에 연계될 때는 환율 분야가 돼서 위안화 추가 절하되는 문제고, 근데 지금은 우리와 원화의 그 동조화 계수가 지금 0.1분이 안 되거든요. 거의 따로 놓기 때문에 환율 분야를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자금의 회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얼만큼 회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규모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자금이라도 일본이 그냥 뽑고 싶다 해서 금방 뽑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금의 성격. 이걸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본은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최대 순채권국이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가 보면 이제 국제 이론에서 보면 미성숙 채무국, 성숙 채무국, 미성숙 채권국, 성숙 채권국인데요. 일본은 가장 마지막 단계인 성숙 채권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성숙 채권국이기 때문에 성숙 채권국은 순자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화 베이스로 해서 그때 환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약 3,400조 정도의 대외 자산을 갖고 있다. 이 중에 한국에서 보면은 한 10% 정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규모 자체는 상당히 많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그 경제 성장의 구조는 일본과 같이 협력해서 일본식 성장 모델을 따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렇게 가치 사슬 문제에서 항상 등장하느냐 하면 사실은 국제 분업화라는 표현을 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1962년에 1차, 2차, 3차 갈 때 일본식 성장 모델을 따든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기간에를 갈 때 안행적 구조다. 겨울철의 특성은 안행적 구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 한국에 대해서 사실상 시장을 커지는 측면,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키우는 측면에 일본 자금을 많이 공급해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 규모가 많이 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우리 성장 실물과 연계되어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쉽게 뽑지는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들어온 거에 대부분 다 신디케이터라든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정도 역시 실물 분야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이 일본이 뽑고 싶어도 쉽게 뽑힐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빌린 돈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 그 금감원이라든가 금융위에서도 이 대목을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자금 규모로 보면 한 69조 원 정도는 이때 민간이 들어온 것이 사실 52조 원이거든요. 요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일본에서 뽑고 싶어도 뽑는 거 아닙니다. 중간 단계 뽑더라면 굉장히 많이 위약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만큼 일본이 이렇게 자금이 물론 일본 정부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협조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는 과거 1990년대에 일본의 민간 자금이라든가 은행에서 꿔주는 자금들이 일본 정부에 협조하는 애국심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빌린 돈 민간 자금의 52조 원 중에서 당장 뽑을 수 있는 자금, 그런 성질의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통화수합이죠. 물론 이건 자금을 준 건 아닙니다. 근데 통화수합에서 이게 끊어진다면 한계 외환위기라든가 해서 이런 우려가 되면서 다른 자금까지도 유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자금은 사실 일본과의 통화수합은 2015년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과 통화수합 문제에서 일본 정부의 문제, 금융 사이드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건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민감한 사건이 나왔을 때 이거 편승해서 제2의 뭐 외환위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정치적 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민감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류에 편승해서 지난번에도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위안화 환율이 보치선이 뚫리다 보니까 1250원이 바로 갑니다 하는 편승을 이게 우리의 그 금융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했고, 결과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달러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장상에서 이런 문제는 정치적 뛰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제금융시장 30년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이 분야의 그 경험 없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을 뛰지 않고 민감한 문제니까 객관적으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 또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동안 30년 동안 묵었던 금융 지식 가지고 말씀드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소미아 종료 이전에도 한국 국민들이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이어서 일본 금융상품 돈 빼기 움직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소미아 종료, 그리고 이전에는 수출 통제, 엔화 자금 회수 문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미묘한 시점에 한국 투자가들이 일본 펀드라든가 일본계 자산에서 돈을 좀 많이 회수하는 또 투자하는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그 상황에 맞춰서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사람도 같은 색연필을 하더라도 마음이 이렇게 착한 사람은 이게 새빨개 보일 거고 그다음에 마음이 착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뭐냐 이게 파랗게 새빨간 거냐 이렇게 또 달리 보이는 거거든요. 동일한 상황에서 실황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데요. 일단 한국 투자가들이 일본 사람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자금이 많이 빠진다 이렇게 부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빠지는 정도를 일본형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본 펀드의 설정액이 작년 말에 4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3,100억 정도, 그러니까 3.1천억 정도 이렇게 해서 약 네. 900억 정도가 이제 빠졌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9개월 정도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8월이니까 900억 정도면 월 평균 한 이렇게 100억 정도는 빠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그랬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뭐 니케이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주식형 펀드가. 그래서 작년 말에 1년 전에 2,400에 24,000에서 지금은 2,000대로 이렇게 급락한 상황이죠. 2만대로 급락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수출 통제 이런 거 관계없이 일본의 그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어떠냐 하면 4.3%입니다. 연초 이후에. 이거는 아르헨티나 위기 조짐이 발렸던 또 베네수엘라 경제 파탄이 있었던 중남미에 대비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수출 통제 이후에 일본의 이렇게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5% 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4.3%인데 여기에 플러스 3.5를 더하면 약 8%에 근접했던 것이 수출 통제 이후에 3.5%를 감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중남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꼴찌 승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형 주식형 펀드에 넣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 투자가들은 자연스럽게 돈 뺀 거죠. 일본의 그 경제 보복과 관계없이. 근데 상황적인 관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지소미아에 의해 한국 대 일본의 그 이렇게 엔화 자금을 이렇게 뽑아간다면 결과적으로 당신네들이 뽑아가지 않느냐 하는 쪽에 오해를 벌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문제도 일부 신문에서는 마치 경제보복과 이 경제보복과 맞물려서 이것을 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일본의 그 한국 투자가의 그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을 빼는 것은 어떤 요인인지 이게 일본 측에서 제공하는 건지 제가 경제보복해서 한국이 그냥 수익이 나는데도 뽑은 거지 이걸 좀 정확히 보아야 사실 일본 측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엔화 자금을 뽑을 때 그 정확한 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투자가들이 일본 주식형 펀드에서 돈 빼는 이유 이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특히 국제 금융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은 좀 독특한 특성으로 좀 많은 관심 또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특징인지도 함께 설명해 일단은 주시면. 네. 사실 일본의 주식형 펀드들이 이렇게 돈을 빼는 데 있어서는 일본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하고 그 문제를 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질문 4번이 되겠습니다. 질문 4번에 대해서 먼저 가겠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한국 투자가들이 돈 빼는 것은 일본에 대한 그 경제 보복보다는 사실 일본이 투자했을 때 그만큼 수익률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면 수익률이 나쁜 요인가 뭐냐 하면 경기적 일본 경기가 안 좋죠. 그리고 투자자원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도 투자는 앞으로 대비하는 거다. 앞으로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본형 그 주식형 펀드에 약 900억 정도 빠진 것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성장률 보겠습니다. 올해 그 성장률이 이건 한번 말씀드렸죠. 네. 일본 내각부, 일본 정부입니다. 1.3%에서 지금 0.9% 떨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성장률은 어떤 수준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작년 1년 전에 1.5%다 거의 절반 토막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민간 예측 기관들은 지금은요 일본 정부도 있잖아요. 이 수출 통제라든가 뭔가 합리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자꾸 성장률을 높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면 왜 아베 정부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편에 왜 한국을 건드리느냐 이런 쪽에 일본의 반 그 아베파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좀 경제 성장률이 좀 높게 보는 측면이 일본의 정부 기관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민간을 보겠습니다. 민간을 보면 올해 성장률 0.5%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그 주식형 이게 투자자들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돌 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돈 빼고 있습니다는 경제 보복보다는 사실 이러한 그 순수한 관점에서 수익적인 관점에서 돈을 뺀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더더구나 향후에 일본이 놓여 있는 그 관점을 보면 한일 그 경제 보복과 관계없이 일단은 10월 1일 날 일본의 소비세, 민간 소비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세가 8에서 10%를 올립니다. 일본의 그 소비세가 8에서 10%는요, 25%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민간의 소비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엔화가가 굉장히 일본의 그 엔화가 강세가 되죠. 네. 그러면 일본 경제를 버티고 있는 게 일본의 수출 기업인데요. 일본 수출 기업들이 일본의 그 채산성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일본의 그 주식형 펀드에서 돈 빼는 것은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 돈을 못 벌어주기 때문에 또 앞으로 돈을 못 벌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 빼는 거지. 네. 사실상 일본의 그 경제 보복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돈 빼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돈의 흐름을 또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본계 자금이 좀 독특한 특성으로 다른 취급을 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런 점이 이제 1997년 외환위 당시에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한국 내에 들어왔던 이러한 그 일본계 자금들이 규모가 크지만 당장 뽑을 수 있는 자금은 성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보복이라든가 이런 측면 이것이 지소미아 종류까지 이렇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 사건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의회 사건에서 얼만큼 엔화 자금이 이렇게 뽑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능력이 얼만큼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엔화 자금으로 이렇게 회수해서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일본의 엔화 자금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전에도 한번 이 문제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그 논리를 풀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본은 철저하게 경제 동물이죠. 내역한 동물이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랜만에 일본 사람들은 경제적 동물이다. 피도 눈물도 없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면 뽑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어떤 자금보다 냉혹하던 미국계 달러계 자금보다 더 냉혹한 것이 철저하게 경제 이론으로 경제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일본 자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은 그 쓰기는 어렵다. 까다로운 자금이 있대.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빠져나갈 때는 굉장히 자기의 불리하면 빨리 빠져나간다 하는 네. 것이 사실상 뭐냐 일본의 N자금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 N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것이 지금 금리 차라든가 환착을 주도하는 것이 지금은 금융위기의 국제 간 자금 흐름의 굉장히 주류 자금들인데요. 요 N캐리 자금들이 철저하게 금리 차라든가 환착을 가정해서 사실 캐리 자금의 가장 원천적인 특징은 제로금리를 가장 빨리 들어갔던 1990년대 일본서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네. 일본이 제로금리니까 한국의 금리가 높아 하면 그 금리차를 이용해서 했던 것이 N캐리 트레이드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와다나베 부인인데요. 와다나베 부인은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냉혈적인 N캐리 자금을 주도한다 하는 팀에서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지소미 이하 이후에 한국의 금융 분야에 보복이 있다면 그런 쪽에 의외에 있을 수가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은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게 정부 측에서 보면 자금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네. 돈의 움직임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그 이렇게 애국심을 강조할 때는 거기에 쫓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자금의 무서운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보면 해외 직접 투자라든가 이런 데서 국제적으로 이게 FDI 자금이라 해서 네. Foreign Direct Investment 자금이죠. 이 Foreign Direct Investment 자금, 실물과 연계된 자금에서 일본계 자금이 들어갔을 땐 이 자금을 일본계 자금의 Foreign Direct
인베스트먼트 자금에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하는 쪽에 논란이 있을 만큼 일본계 자금 뺄 때 확 이 자금을 받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얼만큼 도움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경제 부가가치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도움돼야 되는데 문제가 되면 확 빠져가니까 오히려 경제를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어떤 이점 부분을 많이 상쇄시킨다. 그러면 다른 자금과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Foreign Direct Investment 자금의 일본계 자금을 빼자 하는 얘기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그만큼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시겠으나 우리도 이런 문제에도 일본계 자금의 독특한 특성으로 해서 과거 김영삼 정부 때 한번 당했었죠. 그때 우리가 사실 OECD 가입 이후에 모두가 우리가 선진국가 가입했을 때 1997년 태국의 바터 위기, 1997년 7월 2일 날 정확하게 바터 위기를 통해서 해서 아시아국가의 통화에 전혀 없는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대부분 다 여름 휴가철 이후에 한국에도 괜찮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경제부총리 강경식 펀더멘탈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자금이 빠져나면서 외환의 부족 문제가 하다 보니까 그때 한일 간 의원 총연맹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의장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일본의 통이다 하셨던 국회의원 시절에 근데 그분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시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일본의 전문가니까 일본계 자금을 안 빠진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빨리면서 한국 외환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본계 자금의 특성은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일본계 자금 이탈에 편승해서 환투기 세력이 이 한국 원화를 좀 공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수출 통제 이후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사실 1130원, 1140원 하다가 이게 1180원 정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엔화 자금이 이렇게 우려서 빠진다. 그러면 거기에 엔화 자금에 편승해서 다른 쪽도 같이 편승해서 하면 한국이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한 40원, 50원 정도 올라갔던 문제거든요. 이것이 위안화 절합 포치선 틀리면서 1200원대 이렇게 갔던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요. 일단 수출 통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130원, 1140원 이렇게 해서 1180원 올라가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금의 회수 문제가 그렇게 우려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원래 입장을 차지하는 모습인데요. 왜 환투기 세력들이 이번에는 편승할 수 없을까 하는 측면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997년대 상황은 아니다. 그때는 한국의 원화와 엔화 간의 동작 계수가 높았다.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일본과의 수출 비중은 줄어들고 경제 관계는 줄어들고 중국과의 관계를 겠죠. 그래서 지금은 원과 엔 간의 동작 계수가 0.1입니다. 과거에는 0.8 이상 됐는데요. 외환위기 당시에는 0.1입니다. 그래서 엔화 편승해서 한국의 환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자금의 유출 문제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조기에 이렇게 달러를 이렇게 매입하는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이런 구조가 되기가 어렵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990년대 상황은 일본이 엔화를 약세를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자 여러분 1995년 4월 19일 동경 외환시장에서 79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엔화가 초강세를 보였었죠. 그때 당시에 1985년 프라자 협정에 엔달러 환율이 267엔에서 79엔 엔화 초강세가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루빙 도트린 때문에 달러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어떠냐면 달러 강세에서 79엔 같은 것이 148엔까지 가 엔화가 약세고 그 다음에 사실상 달러가 강세가 됐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약세니까 동조 계수가 0.8이니까 원화가 약세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상 환투기 세력이 원달러를 올라가는 원화 약세 베팅해서 엔화 약세되니까 동조 계수 팔이니까 그래서 환투기에서 돈을 먹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과 엔의 동조 계수가 0.1 떨어졌고 지금은 일본이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강세를 보이고 있죠. 강세를. 그래서 그때 상황은 아니다. 일부 사람이 자금이 이렇게 하니까 이와 같은 경제 구조가 바뀐 것을 이렇게 하고 자꾸 일본식 무슨 환투기 세력 된다, 제2의 위안위기 발생한다, 일본식 복합우려가 발생한다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무슨 KTV 같은 데에는 일본식 복합우령이 보게 된다 해서 이런 편승에 맞물려서 그런 구조 자체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자꾸 그냥 위기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저도 현 정부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민감한 세력일수록 아주 객관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투기 세력이 개재될 수 있는 소지는 아니다. 그리고 과거 1997년대 상황과 우리의 외환 사정은 절대적으로 다르죠. 그때는 300억 달러 통화수협 정도 아무것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환 사정이 통화수협장까지 보면 5,500억 달러에 해당되는죠. 엄청나죠. 네. 물론 20년간의 경제 구조를 하면 근데 단기채 부진이 그때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일부 사람이 엔화 자금이 줄어면 한국이 제2의 외환위기 걸을 것이다. 일본식 복합을행에 빠질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궁금한 것은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던데. 현 정부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시각이 일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정당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대 상황과 지금은 국제금융시장이 완전히 다르죠. 일단은 그때 당시에 국제금리의 평균 금리는 5%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해외 자금 들어갈 때 9%입니다. 지금 해외에서 자금 조달할 때는 우리의 크레딧 가지고 오면 2%는 가볍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 금융위기에 세계 각국들이 제로금리 정책,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돈 왕창 풀었죠. 양쪽으로 왕창 네. 풀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자금 규모다. 왜 독일에 이렇게 국채에 저 DS에서 그런 파동이 되느냐. 돈이 많은데 안전자산 선택하니까 거기에 쏠림 현상이 되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국제적으로 보면 1997년대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금이 상당히 풍족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신용도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 국가 신용도 일본보다 2단계 높습니다. 이주가 어찌됐든 세계적 평가기관들이 2단계 높은 겁니다. 우리 뭐 로비력이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뭐냐. 현 정부에서 올라간 게 아니고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뭐 로비에서 국가 신용도를 올렸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박근혜 정부 때 올라간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2단계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본작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바로 제2의 외환위기에 겪을 것이다 하는 시각. 이런 것이 수출 통제 이후에 고개를 들고 일부 유튜브에서 일본식 복합 불황무력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도 한국 경제를 이렇게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있을 때는 아주 시청자분한테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야 되느냐 하면 세계적 평가기관들이 한일 간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장기화되면 우리 성장률은 더 떨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 신용등급은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이런 대목은 현 정부에서 전혀 외환위기 가능성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낙관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에 대한 예방 조치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보복이 금융 분야로 확대되지 말아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되진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든지 그렇거든요. 뭐든지 자금이 조금 빠지더라도 엔화 자금이 조금 빠지더라도 이거는 우리 경제 입장에 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외환위기라든가 이 복합불황의 위기는 이렇게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 빠진다 하면 그거 자체는 우리 입장에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심리를 우리 국민들의 심리를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유튜브라든가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낮추게 하는 것은 그건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너무 낙관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개인적 시각에서는 지금 국제사회입니다. 국제사회입니다.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수출 통제서부터 시작해서 백색 회사 국가든 지금의 군사 문제에서 이렇게 지소미아 이런 문제 종료하는 문제든 기본 원칙은 같이 살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한일 경제 보복 미중 간에서 세계 경제 교훈이고 당사국 국민들은 그것을 더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런 과정에서 긴박하게 돌아가긴 합니다는 어떠시든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일본도 아베도 다음 세대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양국들이 이런 갖고 있는 문제를 지금은 악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풀어서 공생적인 관계
세계 입장에서 하나가 시되는 공생적인 강제에 우리가 동참하고 아베도 동참하고 해서 세계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게 앞으로 갈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저녁 때 한국 정부가 이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안인 만큼 오늘 긴급적으로 함께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